실제로 그 타이거 2000주 소재 FN ETF가 상장을 한 날 네. 여태까지 상장했던 모든 ETF들 중에 최대 금액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예, 그래서 저희도 되게 놀래고 네. 아 정말 시장에서 2000지에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네. 그 중에서도 소재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이유를 저희가 이제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2000지 소재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그 IRA 법안 때문에 이제 국내 2000지 기업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 광물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셀 업체랑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광물을 만드는 업체랑 이게 내용이 다른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2000지 셀 기업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양극재나 음극재를 이렇게 2000지 소재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조금 벌어지고 일단 2000지 소재에 훨씬 더 관심이 몰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배터리 셀과 소재와 장비 부품을 비교했을 때 3년치 매출 성장성을 보면은 소재가 훨씬 높습니다. 네, 여태까지 396% 매출, 그러니까 주가 상승 말고 매출만 보더라도 한 396% 정도가 나오고 당연히 셀도 좋았죠. 근데 이제 소재가 아무래도 훨씬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리고 S&E 리서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2000지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레포트를 내는 그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2022년 대비해서 2000지 소재는 3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정말 독특했는데 우리나라 2000주 소재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그래요? 이례적인 케이스죠.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아무래도 2000지 매출, 2000지 분야별 매출 성장성을 보고 그 다음에 미국 IRA 보조금 지원 요건을 봤을 때 아무래도 2000지 소재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앞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전망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2000지 트렌드로 봤을 때는 메가 트렌드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주가는 이제 오락내락 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 입장에서는 원래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고 근데 그게 이제 작년 말 작년 여름, 작년 말이었으니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올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10년치 계획이에요. 네, 이따가도 뭐 구체적인 숫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년치 계획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2000지를 이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계획을 가는 도중에서 계속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저희 2차전지 소재 ETF 수익률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2000지 지수인데 남색 선이 코스피고 오렌지색 선이 2000지 소재 지수예요. 근데 제가 ETF를 하고 싶었는데 ETF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장기 시기별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수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게 6월 30일 기준이니까 사실 7월 달에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YTD 6개월치로 봤을 때는 119% 정도 상승을 했죠. 이제 지수가 이 정도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단위 종목들은 훨씬 더 다 유명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수익률은 이제 지수마다 솔직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셋에서 출시한 ETF 2000지 소재 이름이 뭔가요? 타이거 2000지 소재 FN ETF. 그거군요. 네. 와, 그럼 뭐 전반기 때는 뭐 코스피의 되게 상당 부분을 2차전지 소재가 끌 것 같다. 그렇죠. 코스닥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코스닥은 사실 그냥 지금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소재 ETF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그런 이슈가 좀 있을까요? 일단 2000지 소재 ETF가 국내에 정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2000지 소재 종목 혹은 ETF를 고를 때 뭘 봐야 될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인데 수직 계열화가 왜 중요하냐면 리튬의 중요성은 이차전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예. 뭐 일각에서는 리튬 막 앞으로 수요 막 40배 늘어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왜 수직 계열화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차전지 광물 자원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펙 다들 아시죠? 네. 석유. 네, 석유로 무기화해서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볼게라고 하는 건데 리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와, 그렇구나. 네,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까지도 이제 얼마나 중요한 광물인지 그 국가들이 깨달았고 하필 또 그걸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부자인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국유화를 선언을 하고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약간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제가 2차전지 소재 기업에 다니시는 분하고 얘기를 또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원자재 가격 전망하느라 정신이 없대요. 네,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거를 물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원자재 가격과 원자재의 물량에 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려면은 수직 계열화가 필요해서 아예 그 광산을 사버리거나 그런 것들에 이제 독점적인 계약을 맺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랑 밑으로 가면은 이제 그 광산, 원자재 조달이 중요하고 위로 가면은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뭐 원자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뽑아내거나 보시면은 이게 포스코 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폐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니켈, 리튬, 코발트를 뽑아내서 다시 본인들이 만드는 배터리나 아니면 양극재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느냐? 포스코랑 에코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기업이고 돈이 많잖아요. 주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부자니까. 얘네들이 뭘 했냐면 아예 광산을 사버립니다. 그 포스코 그룹은 호주랑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가져오고 아르헨티나와 호주에서 리튬을 조달하는데 광물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광산을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 포스코 홀딩스 이름을 달고 리튬이 생산이 돼요. 네, 아예 리튬 생산업까지 본인들이 먹은 거죠. 아, 그 이름을 포스코로 걸어요? 네, 포스코를 걸고 리튬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올해 말부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룹사다 보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리튬을 만들면 그거를 안정적으로 조달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한테 그걸 넘기겠죠. 양극재, 음극재를. 그러면은 그거의 폐 배터리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HY 클린메탈에서 다시 이제 뽑아내는 그런 기술력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SK온이 2차전지 셀 기업인데 생산법인을 설립해서 니켈하고 코발트를 이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코발트가 되게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광물 중에 킬로그램당 단가로만 따지면 코발트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코발트 프리 만든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코발트를 아예 빼는 방법, 니켈 함유량을 높이는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리튬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채굴지를 그냥 아예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아르헨티나 여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한 37,000만 대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 리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 뭐 주가 많이 오르기 때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매출을 뜯어보면 절반은 철강이 차지하고 있어서 포스코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본인들의 주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주주들한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 그러니까 다른 2차전지 주식들은 막 날아갈 때 포스코는 약간 주춤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때는 아직 그 2차 전지에서 이런 쪽 원자재나 이런 수직 계열이나 이런 쪽이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조금 덜 됐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막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를 이제 계속 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투자자들 반영이 되고. 인식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에코프로가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네. 조금 덜 각광을 받다가 이제 많이 네. 좀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양극재. 네, 네, 양극재. 양극재 워낙에 두 제일- 기업 다 음. 하고 있는 건데 양극재가 왜 중요할까? 양극재의 안정적인 생산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면은 그 리튬 이온들이 배터리 안에서 양극재랑 양극재를 오가면서 이제 충전하고 방전이 되는데 이제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좌지우지를 하고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제 양극재가 제일 차지하는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전기차의 원가는 40%가 배터리인데 네. 그중에 63%가 소재, 어. 소재 원가의 50%가 양극재니까 어. 이제 양극재가 전체 전기차에서는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배터리에서는 33%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양극재가 이미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그 산업의 구조 때문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을 보더라도 이제 소재 기업들이 가장 높았던 거는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은 사실 그 지금 3원계 배터리를 네.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LFP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니까 중국이 완전 갖고 있던 LFP를 국내 기업들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재 기업들 입장에선 이걸 만들든 저걸 만들든 이걸 만들든 어쨌든 양극재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 어쨌든 그래요? 소재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다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는 LG 화학,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3대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들 주가가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갖고 네. 계신 분들은 좀 소외받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TF가 되게 많은데 음. 요 두 가지 키 포인트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좀 보시고 고르는 걸 저희가 수직 계열하고 양극재. 네, 그 두 가지는 되게 쉽잖아요, 기억하기.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이제 ETF를 선택을 해보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에 투자를 할 때 유의사항이나 주목해야 할 부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단기간에 너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 폭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죠. 예, 주식이다 보니까. 근데 언제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2차전지 산업이라는 건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기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연금 계좌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도 조금 아 맞다 이게 장기적인 거라고 했지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ETF 투자할 때 이 미래에셋에서 출시한 ETF 안에는 양극재랑 뭐 아까 수직 계열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건 저희 당연히 저희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고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봤을 때는 2차전지 소재를 볼 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어울리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음극재랑 장비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음극재 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장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장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그 FN 2차전지 소재 지수 그다음에 다른 지수들이 되게 많아요. 소부장 지수도 있고 탑10 지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아무래도 수직 계열랑 양극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높은 비중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음극재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에서 그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조금 계속 솔직히 2차전지가 되게 좋았는데 매출로 봤을 때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장비 매출이 계속 안 좋았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하는 거하고
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 이런 거에 좀 하나의 단일 종목으로 투자하는 거에 차이는 뭐라고 좀 보세요? 그거는 이제 리스크 테이킹의 차이죠. 네. 단일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그 종목이 조금 안 좋으면 네. 이제 내 포트폴리오는 안 좋죠. 근데 음. ETF에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매번 똑같이 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에코프로가 날아갈 때가 있었고 아, 포스코홀딩스가 그렇죠. 또 올라갈 때가 있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으시다면 ETF를 ETF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ETF를 일단 사고 네. 내가 조금 더 보다가 나는 이 중에서 이 종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종목을 따로 더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쵸. 사실 뭐 포트폴리오는 자유롭게 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ETF 이거 2차 전지로 뭐 한 30% 50% 이렇게 하고 또 단일 종목으로 몇백 프로 오르는 거 있지만 그걸 못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거를 잡으면 너무나 좋지만. 좋겠지만 그게 이제 확률도 그렇고 이제 리스크 테이킹의 입장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 양극재 이런 쪽으로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성장할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식 같은 걸로 모아도 되게 좋겠네요. 네, 연금계좌도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2차 전지가 이제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평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고평가 논란이 등장한 게 네. 사실 이 모든 스토리가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했던 게 2032년까지 본인들의 전기차 판매량을 신차 판매량 중에 3분의 2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66% 침투율이 66%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침투율을 봤을 때 중국이 30%,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10%가 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8에서 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66까지 올리면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생각하에 이 모든 이제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전기차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곽강을 받는 건데,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팔릴까? 네. 라는 의문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거죠.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 많이 만들어 봤자 그렇죠. 네, 이거 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솔직히 어디가 고평가인지 저는 살짝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 3사 기업들이 다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속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자체 판매량이 경제가 안 좋으면 막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66%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당장 이제 내년 약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라고 나는 이제 연준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차 자체가 많이 안 팔리면 전기차도 많이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죠. 네. 떨어질 때. 네, 오히려 그때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은 경제는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다시 팔리게 되는 거고, 사이클을 잇는 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2015년 정도에 2025를 발표했죠. 네, 제조업을 발표하면서 우리 2025년까지 전기차 침투율 25%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22년에 30%를 찍었죠. 근데 그걸 보니까 미국이 안 되겠는 거예요. 쟤네들이 배터리랑 전기차 저렇게 잘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침투해가지고 저걸 다 먹어버리면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랑 전기 2차 전지 이런 게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세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반도체를 세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미국이 제시했던 게 중국이 25%를 제시했으면 야 우리는 66%로 가. 그것도 최근에 발표한 거잖아요. 몇 달 전에. 맞아요. 몇 달 전에 발표했는데 근데 중국이 그걸 되게 단기간 내로 해냈잖아요. 비아디 덕분에. 근데 야 우리도 되게 대단한 기업들 많은데 66%로 가자. 10년 내로 한다고 해. 근데 그거를 32년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 푸시를 할 거고 결국에 중국이 단기간에 해낸 것처럼 미국도 단기간에 해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플러스 한 가지 더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전기차 가격이 계속 싸지는데 네. 이거 배터리한테 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번에 테슬라 마진도 줄어들었다고 마진도 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음. 제가 느끼기로는 MS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어. 마켓이요. 네. 아. 지금 당장 마진을 조금 포기하고 네. 어차피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음. 마진을 조금 포기하고 MS를 확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프리미엄 차트를 내던 아니면 다양화시키던 사이버 트럭을 비싸게 내던 네. 이런 방법들을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구간은 아무래도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것이고 그 점유율을 높이는데 전기차 기업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10년 플랜을 세웠고 이거를 미국이 계속 밀고 나갈 거다. 사실 미국 정부가 뜻하는데 이루지 못한 적은 별로 없어요. 중국이 워낙에 이제 정부의 힘이 세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게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애널리스트마다 얼만큼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다 다르세요. 네. 네, 2000년지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조건을 어떻게 거시는지에 따라서도 다 다른데 일단 2030년까지 북미 시장 전기차 침투율이 50%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3.8 테라와트시가 필요하다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적게 필요하다는 애널리스트 분석도 있죠. 이거를 네.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느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030년에 50%네요. 50%죠. 50%.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잡은 거네요. 예, 그쵸. 근데 음. 미국 정부가 좀 더 푸시를 한다면은 이거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네. 느려질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수치는 사실 예측하기가 음. 어렵죠. 근데 그쵸. 중요한 거는 많이 늘어난다. 음. 많이 필요하다.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죠. 이 산업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데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기차 한 대당 탑재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더 많은 전기를 가야 필요하고 되니까. 더 가야 되고 그다음에 더 길게 가야 되고 충전 속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차체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되게 큰 차에도 전기차 배터리를 네. 실으면은 조금 더 많은 배터리를 실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배터리 수요 전망이 안 그래도 차가 많이 팔리면은 늘어날 건데 한 대당 실는 배터리 탑재량도 늘어나니까 이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에서 1등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국이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셀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궁금한 포인트가 그게 배제를 시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상하이에서 만든 거 테슬라 보조금 그 5,999만 원 모델 Y 그거 받으면 한 5천만 원에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전 계약이 뭐 하루 만에 15,000대인가? 근데 그거는 그 안에 중국산 LFP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생산지가 중국이니까. 네. 아, 미국에서 파는 게 아니니까? 네. 아, 그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네. 어. 중국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차 팔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팔려면 네. 그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네, 다른 나라 그쵸?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까지 그럴 수는 없죠. 아, 네. 그렇죠. 그럴 권한은 없죠. 네. 아, 그렇게 해서 또 팔리면은 또 중국 배터리도 팔릴 수가 있고. 팔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은 갑자기 말씀 주셔서 그런데 중국은 중국 내에서만 잘 팔려도 매출은 잘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워낙에 인구가 많고 시장이 워낙에 크고. 내수 시장이 크고 어.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배터리는 다시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한참 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배터리를 파는 건 어려워요. 중국 배터리가 너무나도 막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이제 JV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북미 공장을 만들고 SDI도 막 GM하고 함께 하는 거고 그다음에 LFP 양산 부문도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미국에서 팔 차에 우리 배터리를 싣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향을 말하는 거네요. 네, 미국 미국 향이 향인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모든 그 스토리의 시작이 이겁니다. 네. 미국이랑 유럽 전기차. 어. 중국은 약간 우리나라 기업이랑 좀 논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랑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배터리셀 업체 수주가 증가를 하고 이게 그렇죠.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 그러면 국내 소재 업체 수주미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리튬 광산 재련 업체 수요 증가 그래서 제가 수직 결합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요 네. 간단하게 보면 요 플로우를 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미국이 만약 66%까지 간다고 하면 네. 정말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네요. 갈 길 한참 남았죠. 제가 가장 최근에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침투율이 9%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순항하고 있어요. 네. 네, 순항하고 있는데 갈 길이 멀죠. 네. 아직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죠. 네. 그래가지고 국내 업체들 얘기를 해보면 이제 SL 업체들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기사만 검색해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드리자면 북미에서 ESS에 3조 원을 투자했고 삼성 SDI도 4월 25일 날 GM하고 함께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3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FP도 본인들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SKO는 현대차 그룹, 현대차가 생각보다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북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2025년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읽어낸 게 뭐냐? 이 지금 저 파란색 미국 IRA 법안인데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법안을 이렇게 막 열심히 살펴보면은 파트 5 Investment in Clean Energy Manufacturing 부문에서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소외되진 않을 것이다. 연초에는 이런 그 우려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다 줄까? 미국 애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지만 법안을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셀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셀이 네. 소재보다 좀 덜 같죠? 덜 같죠?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셀 배터리는 미국에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미국에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도 있을 것이고 예, 되게 디테일하게 가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니까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 ETF 가운데서 상품 중에서 네. 그 셀도 들어가 있는 게 있으세요? 있죠. 셀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게 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2차전지 라인업이 정말 많아요. 근데 소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라고 봐주시면 되고 셀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거는 이름이 굉장히 긴데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ETF라고 네, 왜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짧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소에서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수의 명칭이 다 들어가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티커도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뭐 KR 네, KRX 2차전지 K 뉴딜 그게 이제 셀 기업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럼 앞으로 셀도 소재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세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이 사실은 국내 셀 업체들이거든요. 국내 셀 업체들이 배터리 수주를 가져와서 그렇죠. 그거를 소재한테 주고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모든 거의 스토리의 시작이 셀 업체였던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를 때 아니 소재 다 만들어주면 그냥 조립만 하면 땡 아니야? 셀 배터리 셀 기업 걔네들이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는데 패키지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셀 2차전지 소재 기업들로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받아요. 그러면은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 다 거쳐서 또 있구나. 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줄 수 있을까를 언제나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이 배터리의 성능이나 아니면은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배터리의 수명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어나더 레벨의 배터리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은 다 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셀 업체들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떠한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셀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전략을 취하실 때
2022년 기준 전기차 70% 이상은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3원계 배터리 다 거의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원계 배터리의 단점은 비싼 가격이 코발트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서 니켈 비중이 높은 걸로 많이 막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이 LFP를 선도했는데 우리나라도 LFP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25년까지 배터리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소재 전망도 2022년 대비해서 2030년이 3배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배터리만 보면은 사실 배터리 자체 수요도 만만치 않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2022년 대비해서 3배 정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부터 기인을 해서 소재가 좋은 거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 있는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너무 배터리 셀 기업은 3개의 기업밖에 없는데 SK 오든도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SK 오늘 100% 가지고 있으니까 SK 이노베이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 3개만 투자하긴 좀 그러니까 다른 그 소재 기업도 합쳐가지고 ETF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셀 기업들이 좋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소재 기업들이 더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는 소재가 지금까지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보시면서 이제 셀 기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셀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는 ETF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시고 아니면 아예 ETF를 이제 매수를 하실 때 그냥 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테마 ETF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비슷한데 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문제예요. 아. 네. 왜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그날 이틀 만에 니켈 가격이 230%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틀 만에. 근데 그러면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소재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전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주가가 흔들리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전쟁을 벌이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비중 조정을 한 다음에 뭔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조금 더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이게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보자면 제가 아까 전에 경제가 안 좋으면 차 자체가 많이 안 팔릴 수가 있다. 네, 경기 민감한 아무래도 분야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그 경제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단행하고 그 다음부터 단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입장으로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금리 동결로 쭉 유지를 하다가 이제 네. 결국에는 인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러면 주가는 훨씬 더 빨리 반영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장기적인 트렌드는 유효하고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큰 리스크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미국이 갑자기 법안을 바꿔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면 자동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는 이상 이제 펀더멘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는데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이라고 하시니까 IRA부터 그렇죠, 맞아요. 네, 거기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흔들릴 위험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크지 않다. 많다 이제. 네, 이미 법안을 냈고 미국에서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냈겠어요. 이미 그렇죠. 법령을 냈는데. 네, 그래서 그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소문, 작은 소리에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수정 매니저님께서는 만약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제 ETF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 어떤 목적에 따라 투자를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언제나 비슷한 류로 말씀을 드려요. 일단 미국 대표지수 추종하는 ETF. 네. 대표지수 추종하는 ETF를 좀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일부 이제 담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혁신성장 테마. 근데 2차전지도 이제 혁신성장 테마라고
있다라고 거기 볼 수 들어가는 있겠죠. 거구나. 네. 그 외에 뭐 반도체나 AI나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이제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ETF들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이제 월배당을 주는 상품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ETF들을 담고 기왕에 월배당을 주는 거라면 그냥 월배당 돈 많이 주는 애들 막 1억 투자해놨으면 한 달에 막 80에서 9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ETF들이 이제 타이거업 걸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약간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가요? 아, 네,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안 주죠. 거기에 저희가 그래서 플러스 7%를 더해서 어, 좀 배당률을 많이 높인 상품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아, 그거를 또 노리면 되겠군요. 네, 그거를 또 담으시거나 어. 아니면 채권 ETF를 담으시는 것도 방법인데 음. 주식에 워낙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담는 게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세한 비중은 내가 20대인가, 30대인가, 뭐 40대인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비중은 뭐가 더 많이 담고 뭘 또 조금 담고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플러스 알파 혁신 성장 테마에서 딱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2차 전지가 딱 눈에 띄시는 거예요? 국내 테마로 봤을 텐데 다른 거는 좀 눈에 안 띄세요? 다른 거는 반도체? 반도체, 이전지 AI 다음에 이런 쪽. 네. 근데 이제 반도체 AI 관련돼서 반도체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또 여기서부터 1시간이 예. 걸리는데 다음번에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AI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미국 네. 반도체랑 국내 반도체 기업들까지 좀 이제 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그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AI가 성장한다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 당연히 각광받는 건 맞고 GPU가 중요한 건 맞지만 네. 메모리 반도체도 이 계산을 빨리 해주게 할 거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혁신 성장 테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2차전지 소재와 2차전지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직 계열화, 소재, 뭐 셀 양극재, 정도까지, 네, 네. 양극재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보시면 네, 네.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ETF를 분석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메가 트렌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다양한 메가 트렌드, 연준의 금리 인상,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려들도 많이 산지되어 있지만 22년을 지나서 23년 하반기를 접어든 이 시점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동결할 걸로 보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인하하기 시작할 때 들어가면 늦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ETF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 성장 테마들, 그 다음 주제들로 계속 저희는 이제 노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